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고요. 서로 인사할까요?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저는 손자끄입니다. 낭만을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특집 3부작에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때 루터에 대해서 다뤘고 두 번째 시간 때 저희가 칼빈에 대해서 우리 서 과장님, 칼빈 박사, 서 박사님과 함께 칼빈인 줄 알았어요. 학위 줘야 돼, 학위. 네, 다뤘고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쯔빙글리와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쯔빙글리,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존 웨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예, 네. 진행하시죠. 네, 제가 쯔빙글리를 좀 준비했습니다. 왜 쯔빙글리를? 쩔이잖아요. 네, 저희 종교개혁 쩔이 특집. 네, 첫 번째 쯔빙글리와 전혀 종교개혁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포함되는. 근데 쩔이라고 하면 안 돼. 야, 존 웨슬리는 감리교의 항시자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 쯔빙글리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남겨진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 루터와 그리고 같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칼빈이라는 그 사람에게 좀 밀려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저서가 많이 남겨져 있지 않고, 근데 저서도 남겨진 저서가 대부분 약간 학구적이라기보다는 시 형식으로 남겨진 것들이 대부분이라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게 좀 빈약해요. 그리고 활동 무대가 이 사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위스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독일의 그 유수 대학에서 교수하던 루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 먼 산골 스위스 양이나 치는 그쪽에서 이제 물 좋고 산 좋은 데서 공기만 마시더니 찌빙글려하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 스위스에서 있었으면 칼빈이랑은 안 겹치나요? 겹치는데 지역이 달라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스위스가 작잖아요. 네. 작은데도 분열이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프스 산지다 보니까 여기 그 경상도만한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기를 못 건너가는 거 너무 이제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칸톤이라고 불리는 게 주라고 얘기하는데, 주라고 해봤자 되게 작아요. 정말 작은데 군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산맥에 따라서 이게 한 10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쯔빙글리가 주로 있었던 곳은 취리이고, 그리고 그 칼뱅이 있었던 곳은 제네바인데 되게 멀어요. 거리가 되게 멀고 굉장히 돌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고요. 실제 후대의 사람들은 칼뱅과 그 쯔빙글리 신학이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칼빈은 아까 우리 칼빈에 대해서 우리 서과장이 얘기할 때 칼빈은 별로 경계했다. 별로 나는 당신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칼빈이 훨씬 더 학구적으로 잘 정리를 했고 기독교 강요라는 수작을 남겼고, 또 스위스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 사람으로서 굉장히 광역적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칼빈이 주류로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미 쯔빙글리가 많이 다 언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김사부가 그 루터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키워드로 설명이 돼 있는 책을 갖고 오셔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연대기적인 방식도 조금 첨가가 되지만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키워드는 조국이라는 키워드고, 이게 이제 전쟁이랑 좀 맞물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화시키다 할 때 정화라는 키워드. 마지막은 이상주의 할 때 이상. 요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조국이라는 스위스라는 조국이 굉장히 긴밀한 어떤 쯔빙글리 인생과 그의 신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탄생에서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1484년 1월 1일 날 태어났어요. 1월 1일. 신정 때. 네, 신정 때. 7주 전에 루터가 태어났죠. 그렇죠.
스위스 산골 빌트하우스에서 태어났으며 이 사람 집도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루턴의 집도 꽤 부유했고요. 칼뱅의 집도 부유했죠. 그래서 종교개혁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왜냐면 돈이 있어야 교육을 받으니까. 그리고 얘기했지만 교육을 받아야 저서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요. 좀 여기서도 또 좌절하게 되는데 아무튼 루터보다 7주 뒤에 태어났고 해가 바뀌어서 태어났죠. 뭐 이 사람들도 무슨 우리나라처럼 연도 바뀌면 나이 먹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나이에서 밀리네. 네, 한 살 밀렸어요. 한국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성장하다가 1506년 바젤 대학에서 신학 석사를 취득을 하죠. 23살에 사제서품을 받는데 글라루스라는 한 15,000명 정도 있는 그 작은 마을에서 15,000명이 맞나? 1,500명이 아니라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여기서 가톨릭 사제로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탄생이 스위스에서 시작됐고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데 루터와 비교를 하면서 보면 되게 재밌어요. 7주밖에 차이 안 난다 그랬잖아요. 은근히 비슷한 점이 많고 또 다른 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 뭐가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건 뭐가 다른지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났는지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쯔빙글리가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이미지를 딱 취득하냐면 칼빈을 되게 날카롭다고 생각했잖아요. 이 사람 더 심하게 봐요. 거의 뭐 커터칼처럼 보죠. 다 죽여버리는 모두까기의 어떤 달인처럼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 쯔빙글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근데 실제는 그러지 않는 게 많고 이게 후대에 각색된 게 많다. 특히나 칼뱅에 밀리고 루터와 대립구도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루터와 화의했으면 네, 연합했었으면 훨씬 더 잘 됐었을 수 있는데라는 후대의 어떤 아쉬움 섞인 그런. 근데 약간 쯔빙글리는 화해의 제스처를 많이 취했는데 실제는 그렇죠. 실제는 루터가 그런데, 계속 쳐내지 않았어요. 네, 실제 그런 면모도 있어요. 네, 쯔빙글리가 거부한 것도 있고 쯔빙글리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한 적도 있고. 이게 서로 이게 뭔가 안 맞았던 거 계속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사람 싫었던 것 같아 그냥 서로. 나는 너와 네. 영이 다르다. 네, 그 유명한 희대의 명언이 나오죠 루터에. 그때 루터 들었을 때도 찌빙글리 잠깐 나왔고 지금 이제 찌빙글리 시작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랑 주유랑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자와 2인자의 그 주유가 만약에 위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그러니까 이거 달랐다고. 그건 최고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나중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만약에 찌빙글리가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 약간 광역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랑스나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뭐 거기 대학에서 무슨 교수하고 뭐 이랬었으면 찌빙글리도 석학이에요 나름. 그러니까 네. 무대가 좁았어. 예,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어떤 인생 운칠기삼이야. 그렇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위스의 현실이 되게 중요해요. 루터에게 있어서 독일이 중요했지만 쯔빙글리에게 있어서 스위스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스위스가 지금도 작은데 그 당시 국경이 지금이랑 비슷해요. 근데 지정학적 위치가 당시에는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북쪽으로는 독일, 서쪽으로는 프랑스, 남쪽으로는 이탈리아. 그 지금의 이탈리아는 아니고 그 당시에는 교황의 어떤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로서의 어떤 이탈리아였고 동쪽으로는 오스트리아인데 스위스가 한동안 수백 년간 동쪽 오스트리아에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어떤 통치를 거의 직접적으로 받았어요. 근데 산세가 너무 험하고 산출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계륵 같은 존재로 그냥 통치는 하지만 이렇게 막 그냥 조금의 자율성이 있었던 그런 걸로 이따 독립을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자꾸 산세가 험하다 보니까 남북 서동이 다 달라요. 북쪽은 독일어권, 지금도 그래요. 서쪽은 프랑스어, 남쪽은 이탈리아, 뭐 이렇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작지만 합해지지가 않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칸톤이라는 주로 다 구분이 되는데 여기는 정치와 종교의 자율성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군주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전제 군주가 없지만 나쁜 점은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코딱지만한 땅이. 근데 스위스가 당시에 경제적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소출이 별로 없죠. 예, 산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뭐였냐면 용병을 보내는 거였어요. 용병을. 산에서 뛰어놀던 애들이라 편량도 좋고 애들이 강인했던 것 같아요. 어디로요?
그 프랑스에도 보냈고 전쟁하는 나라. 이탈리아에도 보냈고 둘이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교황령과 저기 프랑스 그러니까 이쪽에도 줄대고 저쪽에도 줄대고 줄대는 개념이 아니라 저쪽에서 요구하면 돈만 받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싸움도 잘하고 충성심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절에 로마 교황청 근위대로 스위스 용병들이 이때부터 직접 고용을 해서 계속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 있고 지금도 스위스에서 스위스하면 용병이에요. 예, 데려간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 옛날에 어렸을 때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본 것 같아요. 스위스 편에서 스위스 사람들은 용병이 많았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 근데 이 용병 제도가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소출이 별로 없으니까 용병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보낸 걸 수 있는데 보니까 민초들만 가는 거예요. 귀족들은 안 가. 그치. 네, 돈 있는 그렇겠지. 애들은 안 가. 민초들만 가고 나중에 되니까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잖아요. 얘네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죽는 사람도 많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도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민초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보내. 용병을 더 보내. 국내 정치나 그 현안에 개입하지 못하게 더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또 충성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교황청에서도 고용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교황청 인근에 전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용병을 고용하면 용병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세 보다가 자기네 편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 도망갔거든요. 얘네는 도망을 안 가는 거야. 스위스 애들. 네, 스위스 애들 도망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지키니까 얘네를 이제 직접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계속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쯔빙글리가 태어났던 이 시점에는 서쪽 프랑스 지지파와 남쪽 이탈리아 교황 지지파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새 대결장으로 있었고 용병들은 저쪽에도 보냈다 이쪽에도 보냈다 그랬는데 쯔빙글리가 사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당시 지금 현재에도 있는 제도인데 이제 군종 제도라 그래서 군대의 성직자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다 카톨릭이니까 카톨릭 성직자로서 종군 사제로서 전쟁터에 3번을 나가요. 신부님이 거기. 예, 사제로서 1512년에 나가고 3년에 나가고 5년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 3번의 전투를 통해서 그 전투의 참혹성과 그리고 용병제도의 어떤 그런 어떤 무모함과 이 경제 구조와 연결된 어떤 그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 3번째 전쟁인 15년 9월에 있었던 마리그나노 전투라는 그 전투를 참전을 하는데 정말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위한 전쟁도 아닌데 그치, 남의 너무 전쟁에. 많은 용병이 가가지고 죽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거기서 전쟁이라는 것을 그동안은 그냥 민족관념에서 봤는데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용병제도가 갖고 있는 맹점과 그리고 스위스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면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가장 나쁜 제도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되죠. 그렇겠다. 그리고 근데 이거는 쯔빙글리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민족 전체가 그 전쟁을 계기로 더 이상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기폭제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쯔빙글리가 좀 앞서서 용병 폐지 운동을 이때부터 좀 주장하기 시작했고 훗날 진짜 1522년 취리 의회에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쯔빙글리가 칼뱅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의회의 어떤 굉장히 높은 위치로서 법안을 주도하고 그런 위치는 아니었어요. 예, 근데 점점 더 이제 영향력이 이제 많아졌던 것 뿐이지. 어쨌든 용병제도를 철폐시키고 이게 또 가능했던 건 스위스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치 구조상 그 군주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의회 제도가 돌아가고 있었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그런 어떤 기존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제도를 좀 쉽게 폐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위스 사람들도 다 그거에 동감을 했고.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루터는 수도원 수사로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적 삶을 압박한다는 느낌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 경건에서 비롯된 그런 어떤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다면, 찌빙글리는 교회 사제, 특별히 전쟁터에서 함께하는 종군 사제로서 민족과 함께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개인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 민족에게 임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 속에서, 예, 시발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루터는 개인이라면 찌빙글리는 그러니까 이걸 흑백 논리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기록했던 어떤 메시지나 전했던 설교 중에 굉장히 선지서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언서라 그러죠. 선지서에 보면 사회적 공의나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선포하잖아요. 실제로 선지서를 굉장히 사랑을 했고 자주 인용을 했대요. 그리고 예언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그의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자주 포함되는 단어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떤 사회정의 공의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리고 시작점 자체가 거기서 시작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예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예언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소예언서. 예언서에 있는 근데 나 되게 지금 막 너무 흥미로운 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경건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교회의 교리가 잘못됐고 교회의 문화와 교회 전반이 잘못됐어. 그래서 교회 종교 개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네, 달라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사회가 잘못됐어라는 거를 보고서 종교 개혁으로 갔다라는 건 너무 흥미롭네요. 이렇게 꼭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관점으로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쯔빙글리가 언제 회심했나 뭐 이런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터도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흑사병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 이전에 쯔빙글리는 거의 어거스틴 회심 이전의 모습 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되게 방탕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다루고 싶고 어쨌든 그렇게 살던 이 사람이 1519년 쥐리히에 드디어 입성하게 돼요. 그로스 민스터 성당 주임사제로 부임이 됩니다. 이때는 이미 루터의 95개조가 반포된 2년 후고 찌빙글리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쥐리히의 종교개혁을 이 사람이 이끌어내는데 이에 대항하여 스위스의 이 카톨릭을 여전히 신봉하는 그 칸톤 주들은 찌빙글리를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그 찌빙글리를 발라버리려고 사람을 외부에서 데려옵니다. 누구냐면 루터에게 한번 발렸던 사람인데 요하네스 에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분노했겠어. 루터한테 발린 다음에.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달변이고 굉장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1526년 스위스 연방에 찌빙글리와 회담을 요청하고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요. 바덴 회담이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가 회담 장소로 제언한 이 바덴은 카톨릭주에 속해 있어서 찌빙글리가 딱 보니까 이거 가면은 나 칼 맞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바덴을 안 가요. 여기서 이제 루터랑 많이 다르죠. 죽으면 죽으리라 안 해요. 나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안 가. 그래 안 가버려요. 그런데 찌빙글리가 참석하지 않은 하지만 회담이 이루어지고 찌빙글리와 맥을 같이 하는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가지고 이제 이거 토론을 하는 거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찌빙글리가 거기 있지도 않았는데 이단으로 판정을 해버려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을 해버리면 스위스 코딱지만 하고 사실은 뭐 독일이나 프랑스와는 좀 별개의 어떤 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판정해버리면 스위스는 다시 카톨릭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판정을 해버리니까 불 일듯이 이제 스위스의 어떤 종교개혁 확산의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오히려 이제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노이즈 마케팅이 되었구나. 그렇죠. 정확해요. 네. 그 다음에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1528년 스위스 안에서 칸톤 간의 종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베른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찌빙글리가 발라버려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찌빙글리가 말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베른이라는 스위스의 수도격인 이 도시가 그 이전에는 친카톨릭 성향이었다면 요때 이제 베른도 개혁파
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스위스가 카톨릭 지지 칸톤과 쯔빙글리파 칸톤으로 완벽하게 분열이 되게 되었죠. 근데 이때 되게 재밌는 게 그 제네바에도 이런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 제네바의 깔뱅에게 쯔빙글리 방식으로 예배를 권유했었대요. 근데 칼빈이 이것을 까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제네바 교회의 네. 독립성을 네. 위해서 네. 거절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똘똘이 칼빈 박사님, 네 맞아요. 칼과장. 네, 근데 나 진짜 미안한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거 되게 궁금했던 건데 스위스 수도가 베른이야? 현재 수도 베른이에요. 아 진짜 그때도- 취리 아니야? 그때도 베른. 제네바 아니야? 네, 아 내가 되게 아닙니다. 무식하구나. 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김사도 몰랐지. 아 그렇구나. 베른이 스위스 제네바는 생각보다 안 커요. 예 여러분 베른이 스위스의 수도랍니다. 스위스 시티가 스위스. 근데 스위스에서 제일 큰 도시는 취리히죠. 그쵸. 지금도 아, 그렇고 취리인 줄 그때도 알았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베른 수도. 네, 베른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지금 스위스라는 키워드로,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취리의 종교개혁을 성사를 시켜요. 그런데 이제 그 베른 논쟁 이후에 위기감을 느낀 카톨릭 주들이 전쟁을 선포하죠.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취리랑 베른 이쪽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취리 출신의 한 설교자가 가톨릭주에 갔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예. 이에 그러니까 빌미만 지금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 자식들이 지금 선빵을 날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취리 베른 연합은 군사를 이끌고 카톨릭주와 전쟁을 했고 준비하고 요이땅 거잖아요. 그러니까 3배 많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1차 카펠 전투를 치렀고 여기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쯔빙글리 측면에서는 더 해가지고 아예 위까지 다 그냥 군사력으로 정복하기를 원했는데 베른이 협조를 안 해요. 얘네가 계속 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칼빈 얘기할 때도 그 제네바에 대해서 베른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얘네가 키를 잡고 우리 더 이상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질 못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차 카펠 전투 승리한 다음에 평화 조약을 맺죠. 여기서 언급된 내용은 뭐냐면 카톨릭 주들 가운데 개혁파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선포할 의무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리고 용병을 니네도 폐지해라. 용병 폐지에 대해서 좀 강요를 했죠. 근데 이게 미행이 되고 계속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쯔빙글리는 아예 전면적인 무장 공격을 주장했고 그래서 제2차 카펠 전투의 조짐이 보였는데 이때 개혁파 진영에서 식량 봉쇄 정책을 실시해. 왜냐하면 아까 그 베른이라든가 취리는 좀 발전된 약간 산에서 내려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전돼 있고 이제 문물도 풍성한데 카톨릭 주들은 전 산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봉쇄를 해버려서 쟤네가 고사되면 알아서 도와달라 그럴 때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때 가톨릭이 이를 갈고 있다가 전쟁을 선포하고 이틀 만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조차도 없이 얘네도 이제 요이땅 하고 있다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1531년 10월 11일에 정확 비슷해요. 3배, 얘네도 3배 정도 되는 압도적 전력을 이끌고 기습하였고 종군 목사였던 쯔빙글리는 이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죠. 군복을 입고 죽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쯔빙글리의 인생은 뭐냐면 전쟁터에서 종교개혁자로서의 눈을 떴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눈을 감은 종교개혁자다. 뭐 이렇게 제가 나름의 어떤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쯔빙글리가 죽었잖아요. 네. 루터가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루터. 그렇잖아. 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당연히 카톨릭도 네, 하나님이 쳐서 죽인 거다. 라고 얘기를 왜 이렇게 루터랑 쯔빙글리가 쯔빙글리 그 시체 처리가 되게 잔인했던데. 어떻게 하는데요? 그게 뭐 다 사지절단을 해가지고 네. 돼지고기랑 같이 태워서 똥이랑 섞었대요. 카톨릭 맞아. 측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겠지. 그렇죠. 네. 근데 루터는 왜 어쨌든 개혁파 영이 그쪽이었는데 영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카톨릭이랑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영이 근데 그 루터는 그래도 카톨릭 안에서 개혁을 그쵸. 하려고 했었던 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등지는 거를 약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도 너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완성된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개신교 진영에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고 저기는 크게 유일하게 이제 카톨릭이 있어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다 뭐 저것도 뭐야 뭐 그런 거였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시 종교개혁자들을 이념화시키면 루터는 보수예요. 그치. 예. 막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지 신학적 개념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수였고, 그리고 진보가 어떻게 보면 찌빙글리의 위치고 제세례파는 급진보. 그리고 칼뱅이 이 둘을 적절하게 잘 테크트리 타가지고 이제 중도적인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로 치면 좌우 그래서 이제 진보와 보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대학생들 중에 학생운동 하다가 보면 이제 NL 계열, PD 계열 그래가지고 또 계열이 달라요. 그렇죠. 네. 진보 계열에도. 근데 서로 또 되기 싫어요. 되게 NL 계열이랑 싫어하죠. PD 계열이랑 야 저것들은 막 되게 싫어하고 뭐 그런 거겠지. 그러면은 찌빙글리 말고도 양측에서 사람이 엄청나게 죽었겠네요. 그렇겠죠. 전쟁했으면. 그렇죠. 이때 2차 이 카펠 전투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한 500명 정도가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스위스 군사들이. 예. 그러니까 아무튼 많이 죽었어요. 예. 그리고 얘네가 용병들이니까 싸움 얼마나 잘하겠어. 그리고 아까 시체 처리도 되게 잔인한 게 이제 네. 그런 어떤 기질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네. 전쟁하러 갈 때 둘 다 십자가 들고 나가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튼 찌빙글리는 일종의 애국주의자예요. 음. 조국을 사랑한 사람인데, 그리고 약간 재밌는 평가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터와는 다른 교리적이거나 개인의 어떤 신앙관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현실과 전쟁터에서의 그 참혹상을 보고 종교개혁이라는 어떤 꽃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고 그랬는데, 초창기, 물론 이제 말년도 마찬가지지만 카톨릭을 일종의 스위스라는 나라를 악으로 몰아넣는 이념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좀먹는, 그러니까 종교를 떠나서 이건 사회를 좀먹고 파탄시키는 악한 이념이다. 마치 이제 그 예전에 공산주의와 요쪽 민주주의, 자유주의 쪽에서 있던 다툼을 통해서 어떤 이념 전쟁을 펼쳤던 것처럼 종교적 관점을 넘어서 이념으로서의 악으로서 규정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정화라는 키워드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지금 종교개혁 501주년 조금 늦은 특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에 끼친 영향력이 되게 많아요. 다만 이 사람은 끝까지 카톨릭에 남았고, 그것 때문에 후에 이제 루터랑도 결별하게 되고, 찌빙글리도 굉장히 신랄하게 에라스무스를 비판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에라스무스가 1510년에 우신예찬이라는 이제 로마 카톨릭의 도덕적인 타락을 비판하는 책을 한 편 내죠. 비유적으로 쓴 책인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당시만 해도 교회에 대적한다, 교회를 깐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드폰타스라는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운동과도 결부가 되는데,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를 직접 번역한 성경을 편찬을 하죠. 이게 왜 파격적이었냐면, 당시 이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영만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으로 다들 이제 받아들이고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헬라어 성경을 직접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이게 단지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본이 나왔다라는 결과물 하나만으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신성 불가침처럼 여겨졌던 성경을 건드렸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고, 실제 에라스무스를 만났대요. 예, 찌빙글리가 만났고, 그 이전에도 이제 1514년부터 헬라어 공부나 이런 걸 했던 것 같은데, 이 16년에 에라스무스를 만나고 원어 공부에 굉장히 매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두 번째 임지인 아인지델른이라는 곳에 가서 두 번째 임지를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면죄부를 거부하고 까는 설교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찌빙글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루터보다 찌빙글리가 먼저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깃발을 들었다라고 이제 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문서로 남은 건 루터가 이제 1517년에 95개조 논조를 박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찌빙글리에게 인문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이슈이자 키워드예요. 그래서 훗날 루터랑 대립하는 과연 성례식에 있는 그 성찬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제 찌빙글리는 그것을 이제 상징설이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상징적 의미에서 우리가 취하는 것일 뿐이지라고 했던 것은 어떤 특별한 신학적 논조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런 인문주의 전통, 예, 그냥 합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보는 거. 예. 그래서 조금 제가 해석을 하자면 취리히에 입성하기 전 그가 취했던 개혁주의적 노선은, 개혁의 어떤 노선은 신학과 신앙적이라기보다는 앞서는 이제 스위스 얘기할 때 그 전쟁터의 참혹상을 통해서 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제가 볼 때는 인문주의적 경향에서 비롯된 카톨릭의 모순과 그런 것에 대한 비판에서 개혁의 어떤 생각을 품은 것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찌빙글리가 아까 어거스틴의 회심전 모습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어거스틴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학적 토대이자 뼈대를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 완전 남봉꾼이었거든요.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유명하죠.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대에 그 정도 어떤 위치에 있는 남성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술 먹고 강남역에 누워있고.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찌빙글리 때도, 찌빙글리가 이제 사제가 된 계기가 되게 재밌는데, 찌빙글리가 성직을 얻게 된 것은 하인리히 겔트리라는 성직 매매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돈 주고 받은 거예요. 아, 진짜? 진짜로, 진심으로. 예. 매년 10굴덴이라는 뭐 스위스 화폐겠죠? 10굴덴을 매년 그 업자에게 이제 제공하는 조건으로, 예, 사제 서품을 받았는데, 이 찌빙글리도 난 사람이잖아요. 엄청 열심히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교황이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해서 매년 50굴덴을 줬대요. 남는 장사죠. 예. 네. 그러니까 성직 매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최근에 적과 흑이라는 소설을 좀 봤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보다는 한 100년 뒤에 나폴레옹 사후에 있었던 그 시대를 그리는 소설인데, 칼빈 얘기할 때 우리 서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당시 성공하는 기준이 뭐냐면 사제가 되거나, 프랑스 사회에서 사제가 되거나 군인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주인공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성공할까? 뭐 이런 어떤 내용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 재밌더라고요. 제 소설 잘 안 읽는데.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성공이라는 테크트리를 타려면, 물론 교수라는 또 다른 새 3회 저것도 있지만, 군인 아니면, 네. 사제가 낫겠다. 네. 군인은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성직 매매를 통해서, 네,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돈 주고, 안수 받았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아까 이제 쥐리 그로스 미스터 성당의 주임사제로 부임했다라고 했잖아요. 1519년 1월 1일이에요. 자기 생일인데, 그런데, 익명의 투서가 들어가요. 부임이 내정되었었는데 그 성당으로 익명의 투서가 들어갑니다. 뭐냐면 두 번째 임지인, 그러니까 취리 가기 직전 임지인 아인지 델른 성당에서 목회하는 동안 몇 명의 여성들과 금지된 정사를 즐겼습니다. 이 인간이. 이 투서가 옮길 그 취리 성당으로 투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새끼 받으면 안 된다. 약간 덜 나쁜 놈이어서 되지 않아요? 네? 찌빙글리가 네. 덜 나쁜 놈이어가지고 그게 되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래 들어가서 흔들리죠. 취리 성당에서.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만연했던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왜냐면 그 교황부터가 사생아가 있고 그 사생아 교황시키려고 어떻게 뭐 했던 시대이고, 당시에 남성 성직자들이 그 매춘 여들을 찾는 게 굉장히 빈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이에서 자녀들도 많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예. 그렇다고 지금 찌빙글리 이 비행을 엄호해줄 저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찌빙글리가 네 그랬다면서 했는데, 찌빙글리가 되게 멋있게 그랬어. 발뺌을 안 했대요. 그랬어. 근데 앞으로 안 할게. 그런데 또 되게 쿨해요. 그래? 그럼 와. 그래서 네. 물론 그건 진짜 나쁜 죄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게 탄로났을 때 대하는 대처 방식은 네. 뭔가 마음에 드네요. 네, 이 형 멋있는 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그랬어. 발뺌하지 않고 몰랐어 핑계대고 이런 거보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반성문 쓴 거야. 반성문 쓰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도장 찍은 거지. 그래서 안 그랬어요. 네? 그래 안 그랬어요. 그 뒤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네. 근데 결혼을 빨리 했죠. 은밀하게. 이래서 루터가 싫어한 거 아니에요? 루터가 보낸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교개혁사의 어거스틴 같은 인물 아닌가. 남봉꾼? 네. 근데 저는 이게 누군가 회심한 시점에 대해서 타인이 왈가불가하는 거는 되게 무리한 건데.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도 어떤 사회적 불의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사회 운동이나 이런 거, 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한다는 약간 어떤 민중신학적인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사건이 있죠.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흑사병 사건이 있었어요. 1519년에 취리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초에 1월 1일 날. 그해 말에 흑사병에 걸려요. 아, 본인이? 찌빙글리가? 본인 자신이. 아, 그거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죠. 죽다 살아냈겠지. 네, 근데 그래야 드라마가 그렇죠. 되지. 드라마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상률이 되게 심했던 병인데, 왜냐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가가 이 병 때문에 다 날아갔다고 하니까, 이때 이 사람이 기록한 일기 중에 한 구절인데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용감하게 모든 것을 인내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한다. 주님 뜻대로 주님의 그릇인 나를 깨뜨리시기를, 단단하게 만드시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이자 어떤 사회 운동가 같은 어떤 느낌이었다면 이 흑사병을 계기로 신학 논조가 완벽하게 바뀌어요. 그치, 살고 죽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투병을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어쨌든 다 죽는데 잘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체험을 하고, 이게 이 사람의 신학 논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이게 깔뱅하고 이게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게, 깔뱅 신학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뭐 예정론 이런 얘기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그거 신앙 없는 사람이 들으면 되게 논리적으로 이상해요. 그치. 그 설명도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게 메인으로 걸려 있는 상태에서 해석을 하면 말이 되거든요. 그분에게 모든 주권이 있으니까 선택도 하고 유기도 가능한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찌빙글리가 이 얘기를 먼저 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부터 가톨릭과 완전 전쟁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 교황권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통을 이제부터 다 전면적으로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사회적 관점에서 일종의 어떤 사회 변혁 운동 이런 측면에서 있다가 개인의 어떤 강렬한 신앙적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약간 어떤 진보적 신학하는 그 신학교 학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신대, 뭐 기장교단인데 기독교 장로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오히려 되게 골수 보수적인, 뭐 제가 들었던 게 지금도 맞나 모르겠는데, 성풍회라고, 성령의 어떤 바람, 성풍, 그 은사운동, 그러니까 진짜 안 어울리는데, 거기 그런 어떤 기장에 그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이 성풍회. 아, 난 성품회라는 줄 알았었는데 성령의 바람. 아, 성령의 바람회가 있다고. 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정화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전통을 다 깨부숩니다. 되게 많아요. 뭐 깔뱅이나 루터도 많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다 리셋. 예.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보통 설교자는 특정 주일에 그 일과표에 맞춰서, 특히 복음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과표에 맞춰서, 지금도 그 가톨릭은 성모일과 뭐 이런 거 그 교회력이나 이런 거 따라서 다 본문도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하는데, 설교의 전통을 깨고 마태복음부터 강해식으로 설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력과 관계없이.
그리고 헌금 제도도 개혁을 하죠. 경제적 수탈을 하는 교회 제도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11조의 원래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원과 설교자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간주를 하고 불필요한 어떤 돈에 집착하는 거 버리고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돌리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다 나오죠. 3명의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다 나오는데 교회 독신 제도가 문제가 있다. 성경적이지가 않다. 그랬는데 이거는 살짝 이제 쫄렸나 봐요. 1522년 은밀하게 세 자녀의 엄마였던 과부 안나와 결혼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동거 비슷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을 먼저 했네. 그런 건가? 아무튼. 그래서. 보면 로맨틱한. 옛날에 했던 게 어디 가진 않구나라는 또 생각도 좀 들고. 사랑했네. 그리고 2년 뒤에 결혼해요. 그 여자하고? 네, 정식으로. 그러면 그 여자한테 있었던 세 자녀는 찌빙글 가족이 다른 남편의 그 아이들인데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과부가. 과부를. 네. 종교개혁자들이 다 과부랑 결혼하네요. 로맨티스트요. 네. 그러게. 그렇죠. 그리고 이 1522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522년이 이 사람의 어떤 이런 도발적인 행위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여름에 처음과 나중을 옹호함이라는 책을 출판하는데 이때 무질서를 막아내기 위해 자신을 불러요. 가톨릭 쪽에서 주교가 불러요. 너 일로 와. 라고 부르는데 이걸 거부하면서 나는 오직 유일한 권위인 성경의 권위만 인정하겠다라고 선포를 해요. 책을 통해서. 그리고 1522년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 소시지 종교개혁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1522년 사순절, 그러니까 지금이 딱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음력으로 볼 때. 요맘때 취리 인쇄업자 프로사우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는 인쇄 노동자들이 금식의 계율을 어기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소시지를 먹은 거야. 소시지를 처먹처먹 한 거지. 천하장사 먹었어. 그런 거 먹은 거지. 이렇게 쪽쪽 빨아 먹은 거지. 근데 이때 이게 이슈화가 됐어요. 사실은 기존 관례대로라면 얘네들은 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거든. 근데 쯔빙글리가 앞에 나서서 변호를 해요. 종교적으로. 이게 뭐 죄냐. 사순절이 과연 뭐 성경에 있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지. 천하장사 몇 개 먹었더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천하장사를 먹던 또 뭐 빅팜을 먹던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변호를 하는 거지.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종교개혁자를 찌빙글리아 역사의 무대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토론회 겸 뭐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해인 1523년 1월 29일 날 후속 토론회가 열리는데 600명의 청중들 앞에서 최초의 어떤 공개적인 카톨릭 교회와 쯔빙글리 간의 어떤 토론 배틀이 붙어진 거예요. 가톨릭 진영은 이때 그를 이단자로 몰아세우려고 이 독이 올라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동원하고 이렇게 온 것이죠. 근데 쯔빙글리가 67개조라고 그 루터의 95개조와 비견되는 비슷한 내용이야. 비슷한 내용인데 67개 논제를 미리 준비해 왔다가 이 600명 앞에서 발라버린 거예요. 가톨릭 애들을. 그냥 다 발라버린 거야. 거의 뭐 유시민급이죠. 뭐 이 당시만 하면.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쯔빙글리가 취리의 어떤 종교개혁의 이자 어떤 신앙의 대표자가 되게 되고 취리 교회가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쯔빙글리가 이제 그 다음에 성상과 성화를 다 파괴하는. 그러니까 루터는 그거 남겨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개혁교회로, 그러니까 교회를 따로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기존 교회에 있는 것들을 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찬송가도 루터가 막 짓고 그랬잖아요. 시도. 그래서 음악에도 조예가 되게 깊고 그랬던 사람인데 성상 성화 파괴 운동뿐만이 아니라 미사 폐지 운동이라고 그러면서 수정 정도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 드러나야 되는 중심, 말씀 중심 예배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성찬식도 매주 하던 거 다 폐지하고 1년에 4번만 하자. 그거 어차피 상징 아니냐. 말씀이 중요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해버리고 미사에 사용되는 기구와 부속물, 그러니까 성상이나 성화뿐만 아니라 미사 관련된 모든 물품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예복도 간소하게 하고 찬송가 없애고 찬송가도 없애버려. 시편 찬양해야 된다. 성경에 무슨 그런 게 있냐 이러면서 이제 시편 교독 정도로 이제 몰아버리죠. 정말 날카롭게 다 전통을 까버려요. 이 형 화끈하네. 네? 이 형 화끈한데. 센 형이야. 센 형이에요. 과감해 되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이상인데 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그 일반 그 종교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도 통용되는 약간 우화 같은 건데 쯔빙글리가 산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적인지는 지금 정확히 기록이 없는데 산보하던 쯔빙글리가 그 스위스 산세 험한 데들 있잖아요. 그 낭떠러지 위에 좁은 산길에 두 염소가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는 장면을 목격을 했대요. 네, 동화 같아요. 약간 우화 같은 건데 그러나 워낙 좁은 길이라 서로 비켜갈 수가 없어서 뿔로 상대편 염소를 받아 밀어내려고 싸우기 시작하다가 둘 다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걸 봤대요. 쯔빙글리가.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곳에서 또 두 마리 염소가 마주치는 것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싸우지 않고 한 염소가 그 자리에 엎드리자 다른 염소가 그 위를 밟고 넘어갔답니다. 그러자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 또 산 위로 올라갔죠. 쯔빙글리가 이 염소들을 보고 크게 깨달았대요. 나도 저렇게 남에게 양보하자. 그래서 네. 루터한테. 네, 근데 양보를 전혀 안 하는 게 바로 이 어떤 쯔빙글리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 처음에는 야 이거 인성 완전 개쓰레기네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계속 쯔빙글리에 관련된 그 책이나 문서들을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상주의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고한 이상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타협을 못했던 부분들도 좀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와의 갈등이 이제 이상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그 마르부르그 회의에서 루터와 그리고 다른 종교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과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갈등 구조에 있었던 게 쯔빙글리와 루터였는데 서로 거의 다 갔어요. 타협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이 성찬식 관련된 이게 조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 결별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가톨릭이 이제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 간단히 설명하면 그 성만찬 때 주어지는 그 빵과 그리고 피가 실제 축성을 하면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화채 몸이 된다라는 어떤 설을 주장했다면 루터는 그거는 그냥 그건데 빵이고 그냥 음료인데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실제 그 옆이든 위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루터답죠. 예, 카톨릭에서 스무스하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쯔빙글리는 그거를 다 까버리죠. 그런 게 어딨냐. 눈에 보이면 그거 빵이고 그냥 피지. 그게 무슨 예수님의 몸과 피냐. 자꾸 뭐 이상한 거 옆에다 붙이지 말고 그냥 상징이다. 기념하는 거지. 기념설이라고도 하고 이제 상징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깔뱅이 이걸 약간 이제 화합시켜가지고 그건 그냥 빵하고 피인데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결국은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결렬되고 그 유명한 희대의 명언이 남겨지죠. 루터로부터 나와 너는 영이 다르다. 이건 뭐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30년에 이 마르부르그 회의와 비슷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쯔빙글리를 배제한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속설에 따르면 쯔빙글리가 만약에 초대하면 못 이긴 척하고 갈라 그랬었다 그래요. 근데 초대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삐진 건지 아무튼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밌어요. 종교개혁의 그 사람들 보면 마치 정치 이념 지도를 보듯이 진보와 보수와 중도와 거기에 또 극우가 있고 또 극좌가 있는 것처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1973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 일이죠. 물론 최근은 아니지만 루터 교회와 그 쯔빙글리의 후예들이라고 불리는 개혁교회의 대표단이 만나서 양교회의 신학적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역사적인 선언문 로이 앤 베르크 합의라는 것을 발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성찬 때문에 싸웠는데 우리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하는지에 대해서 그만 싸우자. 그거 뭐 중요하냐. 의미에 집중하자. 그리고 합의를 하고 나머지 교리적 논쟁 또한 평연만 다른 거지. 우리 결국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후예들이 훈훈하게 화해를 했다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이 당시에 루터와
찌빙글리는 0이 다른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고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여기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왜 루터와 찌빙글리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 저는 그냥 찌빙글리 좀 옹호하고 싶어서 그냥 이상주의자여서 이게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다라고 조금 카바를 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처음에는 그냥 둘이 서로 그냥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처음에. 왜 그런 애들 있지 않게. 그냥 중거 없이 미운 애들. 딱 봤을 때, 얘 파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랑 안 맞는다. 그런 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루터는 어쨌든 거기에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도 살아남으려면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좀 스무스하게 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극단적으로 쳐버리면 갈 데가 없어. 독일 땅이잖아. 대륙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저것 이렇게 같이 하면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찌빙글리는 그냥 산 꼭대기에 스위스에 있으니까 좁은 데 있으니까 나 몰라. 그래서 완전 레디컬하게 지 하고 싶은 말 다 내뱉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루터가 봤었을 땐 자기가 그리는 빅픽처의 그 어떤 정원에 흙밭으로 웬 어린아이가 다 뒤집어 놓는 느낌.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막 그걸 막 여기 덕지덕지 막 그림을 훼손시키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찌빙글리를 그렇게 좀 싫어한 게 아니었을까. 처음에는 얘 왜 이래? 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싫은 거죠. 얘 진짜 싫다. 진짜 짜증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애가 나랑 말은 비슷한 것 같아. 근데 하는 게 너무 싸가지 없어. 이단은 아니고. 야, 그럼 막 형 뒤져. 뭐 이런 거잖아. 야, 형은 너랑 달라.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7주 차인데. 야, 너 스위스잖아. 너 그냥 가서 산에서 고구마 캐먹으면 되잖아. 형은 독일이야, 인마. 뭐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눈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나중에 이제 전사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의 심판을 받았다. 그동안 아유, 너 막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거잖아. 너 형이 너 그럴 줄 알았어. 맞아요. 어감 문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칼빈 박사님께서는 나는 칼빈 박사라 잘 모르겠네. 여기 루터 박사. 저도 루터 박사. 저 루터의 입장에서 대변을 하자면은 임브로의 그런 말에 10분 동의를 하고 저 같은 성격도 되게 급진적이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개혁을 추구하지만은 너무 이렇게 막 가면은 진짜 싫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정도를 지키면서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가서 서로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가자 이건데 이거는 그냥 이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막 나타나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그리고 있는 좀 이렇게 큰 그림